시대의 사회문화 이해와 효령 정신 이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우리 효령대군 영정을 이렇게 나와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름은 뭘까요? 네? BTS. 네, BTS입니다. BTS 그룹입니다. 왜 뜬금없이 BTS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그 이정일 이사장님의 그 요청을 받고 효령대군과 BTS가 통할 수 있겠다라는 전화분들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거든요. 그까지 포함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제국의 시대를 넘어서 정부의 시대 그리고 가버넌스로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그림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교재 여러분 이미 나눠드렸습니다만 이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2월 초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밑변 환면이 230m이고요. 높이가 137m라고 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규모였는데 이게 돌 한 개가 평균 2.5톤 추력 한 개 정도의 무게 그런 것이 230만 개를 쌓았다는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돌 하나거든요. 이 돌 하나가 2.5톤 정도 되는 무게가 이게 전체가 230만 개를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뭔가 절대 권력자의 사후 지하 공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게 쭉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들어가서 이 중간점에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담 위에 안에 이 안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천정이 통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덤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인들은 이걸 팔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사후의 세계를 팔아먹으면서 그냥 먹고 살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이 돈벌이가 안 돼요. 그냥 1달러 달라 그러면서 뭐 이상한 하찮은 이런 물건들을 기념품으로 팔고 다니고 이러는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 아래 하단부가 이렇게 엄청 넓죠.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전경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 왼쪽에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400m입니다. 아까 피라미드가 230m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길죠. 그러나 이걸 막 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피라미드는 정박형이니까 이거는 직사각형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규모상을 보게 되면은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거의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러나 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7대 박물관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와 그 다음에 전시 내용과 또 관람객들이 이렇게 잘 오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것은 뭘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고품격의 문화공간이다 라는 점에서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것은 홍사문화의 유적인데요. 홍사문화라고 하면 기원전 4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당군조선 이전의 환인 배달 문화의 이와 같은 유산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고곡이 유명하죠, 그죠? 이 고곡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당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처음에 발굴할 때에 이것이 중국 한족의 문화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이 발굴을 시작했는데 발굴해서 유물이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급하게 다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일체 사람들 접근조차도 차단시켜버렸는데 이때 나와진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게 생명의 탄생과 또 남성의 상징 이와 같은 것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부좌상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우리 당군조선 이래로 내려오는 한민족의 그 같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홍산문명에서 이 천신단이 있습니다. 이 천신단은 우리가 강화도 마리산 위에 가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이런 유명한 저쪽 인더스 문명 남미 쪽에 가도 이러한 그 유산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홍산 문명의 천신단을 복원한 상상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뭘까요?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주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삶의 풍요와 또 행복을 위해서 하늘의 비는 또 하늘의 축복을 기원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장 생각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고대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왕조들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절대 권력자 중심의 이와 같은 공간과 지세를 해왔다라면 우리 반분조선과 우리 한민족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살아있는 인간 중심의 이와 같은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상당히 이것이 유의미한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5년도, 16년도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이칼호의 아르본 섬이라고 하는 시베리아를 쭉 이렇게 가로질러서 열차로 쭉 72시간을 가면 바이칼 호수가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갖고, 그럼 여기서 가보게 되면 여기서 그 바이칼 호수, 바다 같은 얼음스러운 큰 호수죠. 그 호수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아르본 섬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가장 바람이 센 곳, 다시 말해 기가 센 곳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솥대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솥대가 뭘까요? 이게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도 있고, 또 하늘에 비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남근의 상징 이와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인간과 하늘을 잇는 연결체이면서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형물이고 또 문화적인 유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 권력과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 바이칼호가 요겁니다. 요건데 우리가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쯤에 이제 모스크바가 있게 되는데, 이 중간 지점이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이칼 호수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가운데 요것이 아란섬이라는 섬입니다.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걸 제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황당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민속신앙에서 나와 있는 거. 그런데요, 이것은 세계적인 그 비디오 아티스트의 선구자죠. 이 백남준 선생이,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백남준인데, 나이 그때 당시에 아마 30살이 채가 됐을까나 말까나 한 때일 겁니다. 이분이 연세가 이어령 세상 떠나신 이어령 전 장관님하고 친구가 아니고 있으니까, 연세가 보게 되면은 이어령 장관이 1933년생이거든요. 비슷한 연배니까 그저 30살 안팎됐을 때,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서 유명한 이런 전시를 음악의 전시라고 하여서 전자텔레비전을 가지고 영상을 연출하는, 이것이 세계 최초이면서 지금까지도 그 개척자로서 그와 같은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한국보다도 뉴욕이나 그 다음에 독일에서 더 유명한 이와 같은 예술가였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여기 전시하는데 이 가운데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소 대가리입니다. 소 대가리. 소머리가 아니고 소 대가리를 그냥 칼로 목을 쳐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구사 지낼 때 뭘 씁니까? 소 대가리 아니면 돼지 대가리 씁니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대가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짐승한테는 대가리고요, 사람만 머리입니다. 소머리 국가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양이하고 넘어가서 그런 건데, 이 소 대가리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전시 앞에 가서 세웠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야만 그 동양인 조그마한 놈이 와갖고 말이야, 이렇게 독일의 그 중요한 도시에 그 멋진 전시관 앞을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놨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신과 인간의 통로다. 그러면서 이 전시가 성공하도록
이 고사를 지내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백남준 선생이 모든 작품명이에요. 이분의 모든 작품명에는 전부 한국식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개토 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또는 뭐 거북선 이런 식으로 작품명을 다 써요. 또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대단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민족적이며 가장 그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 분이거든요. 자, 제국 시대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게 이 절반 청년입니다. 나이 한 30살 갓 됐을 때예요. 이때에 당시에 페르시아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라는 왕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이게 돌벽에 이게 새겨져 있는 그림인데 이 다리우스 3세의 얼굴이 약간의 겁을 집어먹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후세의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이와 같이 해서 알렉산더가 제국을 이 페르시아를 제압을 하고 그 마게도니아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알렉산더 자신은 그 다음에 얼마 못 살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영화가 물거품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테논 신전인데요. 이것은 바로 지금 모든 유럽 사람들의 하나의 로망인데 이것이 기원전 한 438년에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앞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 앞에 있는 모습들이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모든 유럽인들과 미국인들까지도 그분들이 어떤 그 문화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파테논 신전을 자기들 모습에 건축물에 탁 집어넣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팔짝지근에서 이렇게 팔자에 묶여 있는 거, 이거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앞부분입니다. 그림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진시황의 병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자가 사후에 자기 지하 궁전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 어때요? 앞에서 봤던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렇고 이 진시황의 병화형도 마찬가지고 병화형 지하 궁전도 어때요? 전부 말하자면 일반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어서는 권력 장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 화민족이 면면하게 이어서 왔던 그 문화적 유산과 또 정신과 이른바 그 절대 권력자들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절대 권력자들이 가졌던 정신과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이점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콜로세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72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서 있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 옛날에 교과서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여기 좀 더 얹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걸 복원한다고 하였는데 가보면 좀 보기 되게 흉해요. 말하자면 멋있는 그 고풍스러운 예침에다가 갖다가 덧칠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이게 물론 시간이 좀 되지않으면 또 다시 달라지겠지만 이 콜로세움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른바 그때 당시에 권력층 중심의 하나의 유리 공간,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검사들이 뭐 진상과 싸우는 것도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약간 앞에 있는 이집트나 중국의 그와 같은 구조와 약간 차이 달라진 것은 여기도 그래도 그리스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삶에 대한 약간의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맨 위층에는 뭐 이른바 귀족 아니 어때라더라 뭐 여기 제일 좋은 자리는 귀족들과 왕족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약간 그런 곳은 일반 그 민중들 이렇게 해서 찬스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고 해요. 하여간 그 같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 후 400년대에 장수왕 또는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7던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건 제가 책자로 무거워서 이걸 대신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7단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규모가 아담하잖아요. 그죠? 33m 가로에다가 높이가 14m입니다. 피라미드하고 비교하면 뭐 한 10분의 1에서 그러니까 변 하나가 10분의 1 축소니까 곱하기 하게 되면
마치 100분의 1 규모가 되는 것이죠. 피라미드보다 100분의 1 규모로 작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 왕권 시대는 절대 권력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정부 시대로 오게 되면 이러한 건물들이 그래도 약간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성사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미국의 이른바 연방정부의 이 건물은 지금 우리로 치면 산업자원부고 미국의 상공부 건물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아까 기억이 비슷한 게 있죠. 바로 파르테논 신전의 반짝지붕 모양 그것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모든 중요 건축물들을 미국을 포함하여 가보시게 되면 전부 이 반짝지붕 형태의 모습을 가진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본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하나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서울 광화문에 있잖아요. 이게 정부 종합청사 모습인데 상당히 기능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위압적이죠. 가까이 보면 되게 위압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중앙청이라고 했던 조선 총국부청사이죠.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폐지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95년 광복 50주년 8월 15일 날 요 가운데 요 위에 상투를 딱 드러내 가지고는 폐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폐쇄된 유물이 어디 있냐면은 천안에 가면은 그 독립기념관 한쪽 옆에 이렇게 이름 밑줄 좀 파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구조로 이렇게 가 있는데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장사 지낸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폐지했거든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벼룩집 총독이 이때 있었던.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그 권력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기능적인 형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특징이 또 뭐가 있어요? 높이가 높아요? 안 그래요? 높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그저 높이가 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한 7층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건물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쭉 흘러서 이렇게 쭉 빙빙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체육관광부 여기 있고 기획재정부 여기 있고 뭐 또 교육부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상을 보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단체로 모여있지만 아까 앞에서 봤던 이것처럼 모여서 수직적 구조가 아니고 수평적 구조로 좀 펼쳐져 있다는 그런 측면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말하자면 참여를 약간의 의미를 하면서 시민들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권력자들과 또 정부 청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문화적 유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결국은 과거에는 권력을 한 사람이 잡고 있다가 이 절대 권력이 계속해서 분산되면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구조로 바뀌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왕조시대, 절대 권력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근대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대통령제나 뭐 또는 내각 책임제 등으로 인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민주를 표방한 독재도 나왔었다. 그리고 통치권과 관료 간의 혼장도 있었고 그러나 시민의 참정권이 기반이 되어서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이렇게 늘려나가는 이와 같은 구조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거버넌스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시민과 기업 이것이 양대축으로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의 삶에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같이 만들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와 같은 정책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청와대에서 나온 것 좀 말하자면 바로 어떨까요? 이 청와대 일본 다 가보시겠지만, 가보면 좀 다니기 상당히 숨이 차요. 그 안에서도 자동차로 움직여야 될 정도로 바꾸면, 맞아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청와대 본관인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직무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그럼 관저는 여기 한 1km 가까이 떨어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관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적적하고 무섭겠어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살 이유가 없지 않냐. 정말 좀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친화적이 아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보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 물론 의존을 하기나 이런 또는 보안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 시민사회에서의 대통령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옮겨 쉽지 않았는데 일단 해냈잖아요, 그죠? 이윤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지금 여기 뭐 국방부 청사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국방부 청사이기 때문에 물론 보안이라든지 외부에서 침입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긴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실의 공간으로서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이 초연결 시대다. 이것은 초고속으로 초거대 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그것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인 특징은 개인 중심이며 또 각과 을의 관계가 소멸된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지고 나는 을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하는 분들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위도 지금 위태로워졌고 오히려 시민 권력이 더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좀 심해지니까 데모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버넌스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 없어요. 이 가버넌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입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썼던 책인데요. 이 책으로 뭐 대학원 학생들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핵심이 이겁니다.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가버넌스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옛날에는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알아서 그냥 지시만 해버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국민들이 그냥 따라야만 하는 이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이 더 일반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를 하기 좋은 국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만큼 대학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가 대학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80%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83% 정도가 다 대학을 바로 진학을 합니다. 전문대학이든지 뭐 산인제 대학이든지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들도 어떨까요?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야간대학을 다니고 방송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학 과정을 이수를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특별한 이런 학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보다도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뭐 독일보다도 가버넌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국민이고 그와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버넌스가 대한민국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도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그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고. 맞아요. 그 정년퇴직할 때까지 특별히 문제 안 되면은 그냥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의견 수렴하려고 그러면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가인재원에 늘상 강의를 나가는데 그 성실하는 공무원들 전부 다 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자네들 경청이나 경청 참여, 거버넌스 참여에서 제1번이 경청이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는 함이 있었어도 그러면 그 정부가 이렇게 장을 펼치고 여기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한다 그러면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책임이 생기겠죠. 어떨까요?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좋은 의견을 다 내고 또 찬성 반대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같이 참여한 분들이 약간의 책임을 나누겠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행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하는 분들은 주체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또 정치 결정에 끊임없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에서의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이 오늘날 유럽의 문명과 미국의 문명에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야기되는 바로 고대 민주주의의 정신이 오늘날 유럽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정신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우리 조선으로 얘기하면 민본주의하고 통하는 면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조선은 왕조국가이었지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민을 근본으로 여기고 또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른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조선의 민본주의가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버넌스 이슈 이와 같은 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나누는 지표가 이와 평화와 안전, 법치, 인권, 참여, 지속가능 발전, 인간의 발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미래에도 이것이 일상화되고 필수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또 장터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플랫폼이 뭘까요? 이게 장터라는 겁니다. 우리 5일장 쓰잖아요. 그죠? 5일장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장이 있어야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팔고 이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소식도 듣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바로 이 장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자유와 민주, 공화, 그리고 시장, 창의, 공감의 시대를 우리가 거버넌스로 이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최고의 경제는 바로 몬테스코와 같은 국가 사회의 하모니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문화 이해 여기에서 효능대원의 정신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치의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이분이 취임사 할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작년 5월 10일인가요? 국회 의사당 앞에 짱이 광장에서 취임식할 때 그때 자유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이 자유가 바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한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말을
빼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막 벌써같이 들고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그때 없었던 걸로 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 중요한 것이죠. 그죠?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키고 살던 것이 뭡니까? 다 우리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봤어요. 북한이 뭐라 북한의 북포가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민이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people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에서는 그것을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고 북한에서는 인민, 중국에도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공산당이나 공산주의가 최고의 가치이고 이념이며 그게 모든 인민이 따라야 한다는 이와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치의 역사성과 변화인데 고전적 가치는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가치들이 진흥, 혁신, 포용, 소통 그러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우리 효령대원께서 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마찬가지인 자비라든지 인이라든지 기독교 정신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인류 영속적 가치라면 국가사회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 우리 종신회와 같은 공동체를 떠받치는 덕목 그리고 또 서로의 존재와 개성을 존중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보편적 가치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유라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령대군의 향후 56조의 교훈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신줄을 잡아야 사리 분별과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줄의 권한은 바로 선현들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효령대군께서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초기에 혼란스러운 때에 바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무를 하고 또 향원 56조를 만들어서 어떤 그 향약의 사전 단계로서의 또 어떤 점검을 만들고 한 것들이 바로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최고 인기 스타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문화의 원초적인 탐구와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오늘날의 생활문화에서 이런 새로운 부핑과 열매 매점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56조가 있고 또 그 효령대원 그분의 창조정신과 자주정신 이것을 되살려서 21세기에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질서와 예법과 또 자체의 정신으로 개성 발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왕의 개성 과정에서 양구의 믿음을 보이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인배로서의 기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인품과 도량의 넉넉함 이와 같은 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90세까지 장수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장수의 비결을 하고도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효령대군과 BTS의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신 분이었다. 근데 BTS는 21세기 최고 인기스타입니다. 그리고 절도 있는 가운데 유유자적함을 보이셨다. 근데 BTS는 엄격한 구열 속에서 자유분방함을 가지고 있다. 또 향후 56조가 생활문화의 점검이었는데 BTS는 노래만을 통하여서 건강한 청년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효령대군은 불교를 통하여서 치세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BTS는 노래와 춤으로써 평화와 어떤 젊은이들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시도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의 축복을 누렸어요. BTS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BTS나 한류가 얼마나 가겠느냐 잠깐 반짝하다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BTS 멤버들이 지금 군대 2명이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이죠. BTS 주가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좀 BTS 멤버들이 그때 군대 가냐 마냐 할 때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한 절반으로 붙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27만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회복하면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씀 오랫동안 인기를 보호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매우 돈독하셨죠. 예, 스캔들이 없는 멤버들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따랐어요. 여기 세계적인 팬클럽 아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혹시 팬클럽에 가입하신 분 계시나요?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함께 하셨다. 팬들에 대하여 참 성실하게 서비스합니다. 이건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죠.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사한 점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에 지금부터 550년 전에 최고 인기 스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BTS의 모범 사례인데 이 BTS가 글로벌 팬덤을 이루는 요인 이와 같은 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혹시 작동이 가능하냐?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이 작동이 될까요? 다시 들어봐. 아까 그지? 반대 앞으로 가. 여기 앞으로. 아니, 이 뒤쪽에. 위로 올라가야지. 더 올라갔어. 네, 거기. 요거 틀 수 있나요? 요거.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여기 한 5분 전?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틀어보세요. 보시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두드림, 빛, 힐, 하트 이게 가슴 요동치게 하는 두드림이 있다는 거. 이 북소리 같은 거죠. 그 다음 빅히트, 브랜드 이런 값을 명언을 걸고 해낸다. 그리고 빠름과 긴 호흡의 교차, 패스트 앤드 브리드라고 되어 있고요. 컬러가 녹색과 민트 향, 그리고 블랙 앤 골드 앤드 블랙, 그리고 또 라이트와 레이저, 이게 레이저 아닙니까, 그죠? 이 빛과 빛줄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희망과 새로운 밝은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멈춤과 또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를 준다. 그 다음에 이 보라색 퍼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플이라는 것은 신의 색깔이며 황제의 색깔이다. 여러분 나폴레옹 왕도 있잖아요, 그죠? 또 보라색 아닙니까? 우리가 건전전에 가면 이런 보라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라헤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보라헤어라는 말을 퍼플 색깔을 사랑해요라는 의미로 이 얘들 같은 멤버들끼리 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톨이가 아니고 혼자서 또 여럿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고음의 높은 음의 세계에서 최고를 추구한다. 하이스트 소프라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툭툭 튀는 것. 이게 스타카토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우주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것이 바로 BTS의 특징을 제가 분석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소들이 바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롱런을 하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한번 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28만에서 22만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9만 3천원까지 지금 여기 어제인데 지금 아마 30만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면 BTS 요거는 살아도 손해나버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복합현실 시대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이 우리 일상생활 아날로그 이런 현실과
같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또 같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냐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금 미래는 유쾌한 5차 혁명으로 가게 되는데 이 5차 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것이 201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썼는데 이것은 기술혁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다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상태, 저는 그것을 5차 혁명이 완성되는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쾌한 5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것은 다시 말하여 우리가 찌그러진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밝고 유쾌하게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유쾌한 5차 혁명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효령대군의 정신문화의 위협과 뿌리를 21세기의 문명사적인 천국, 어떻게 유쾌한 5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군의 삶의 모범이라든지 또 그분의 모든 실행적인 이런 모범을 보이신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효령대군께서 600년 전에 소외된 백성과 함께하고 또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또 규범을 만들어서 선포하며 확산하였던 이와 같은 은행일체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의 하나의 본의 원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실천하려고 말만 떠드는 건 아무도 안 따라주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런 많이 논란이 되는 분들이 왜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까요? 말과 행동이 똑같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와지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효령대군이 이와 같은 훌륭한 정신을 진리를 담는 그릇은 늘 새롭게 하고 표현 방식을 다양화하며 또 그것을 누리고 깨우치는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는 방안과 이런 내용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의 비전과 또 효령문화원의 실천 전략과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이와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원사, 그리고 또 청원사 회원 모두가 삶에서 실천하는 효령 정신을 이와 같은 체험을 나누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21세기의 실천 덕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전례위원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이런 새로운 지식도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달아가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이정일 이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참 보기가 좋고 또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효령 정신의 재해석과 21세기 적용에 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돈의 조선 건국 초기에 백성들의 삶에 그늘진 부분을 살피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격변하는 시대의 국가 지도자와 공직자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중앙 집권적인 당시의 치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지금 자치행정 7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뭔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점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대군의 생활철학, 그리고 건강하고 국회 민원을 기원한 이러한 것들이 막스 웨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독일 학자였죠. 그런데 이때의 그 자본주의 정신의 윤리 규범은 바로 청렴과 건강 정신이다라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대군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참 왕의 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막스 웨버의 자본주의 정신과 윤리 규범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둘째 형인데 왕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 그 국왕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사님께서 청권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청렴하고 청결한 삶과 또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정신과 자세,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신 것, 이와 같은 것들이 21세기에 오늘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봐서 미국도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죠? 뭐 트럼프하고 뭐 보면은 너무 시끄럽고 참 정신이 없어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본능적인 자기 과시의 욕구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좀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효령대원의 정치에서 좀 본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적어도 여의도에서도 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주장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효령대원 우리 종파에서 뭐 국회의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주요 단직에 나가 있거나 또는 기업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좀 국회의원회관 대비실 같은 데서 한번 효령 정신을 한번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장과 저 여야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듣게 하고 뭐 이런 계기를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세까지 평생 안분지족으로 장수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청도와 권도를 가지고 평생을 사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백수 이상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효령대원의 후손들이시니까. 그래서 바로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삶의 지혜를 또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사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짊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 무거운 걸 왜 짊어지고 있냐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폴바로 좋은데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령대원의 지혜와 행적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국가와 사회에도 유익이 되는 이와 같은 21세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강사님께 경례. 감사합니다.